취임 후 첫 휴식을 취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 행보와 더불어 강한 개혁을 예고하면서 남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 전문가를 할 것이냐, 안보 전문가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나섰어요. 예. 그리고 북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서 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좀 어느 정도 부상하는 국면이고 또 예. 외교적 해법이 오히려 이제 그 군사 해법보다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최근에 선제 타격론 이런 것들로 해서 4월달에 한반도 위기가 상당히 고조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반도의 이 안보 위기가 이제 외교적 해법 쪽에 방점이 찍힌다면은 예. 기존에 전통적으로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이제 군 출신을 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외교 전문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 또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또 군 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최근 이제 민정수석 인사도 검찰 출신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맥락이라면 오히려 외교 전문가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현재의 남북 긴장이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단지 안보라는 게 이제 군사나 이런 쪽 부분이 아니라 외교 쪽으로 더 이제 방점을 찍히면은 외교 네. 전문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허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윤 교수, 교수께서 최 교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첫 안보실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첫 안보실장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 어떤 국정 수행 예.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안보에는 과연 이제 외교 출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 출신을 할 것이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군 출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그 안보실장이라는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에 굉장히 그 발이 빠른 것은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래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외교적인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군 통수권자 입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안보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안보와 관련된 해법,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안보와 관련된 그 군 출신 이런 분들이 좀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만은 예. 그래도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번 첫 그 안보실장 부분은 우리가 이제 누가 지명되냐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안보관 또 예. 앞으로 이 한반도 불안전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 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까 하는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격 인사하면 대표적인 인사가 윤석열 검사 인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픽 함께 지금 보시겠습니다. 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윤석열 검사를 승진 임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법무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다.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파장 어떻게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수그러들까요?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제청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어쨌든 권한 대행이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제가 있다면은 권한 대행의 역할이 범위가 어디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뭐 청와대에서 임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뭐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되느냐 문제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아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그 윤석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청와대 쪽에서 이 검찰을 자꾸 적개심을 갖고 이 접근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은 검찰도 이 대한민국의 이 큰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잘못된 검찰 관행, 쉽게 말하면은 이 권력에 항상 따라서 움직여 왔잖아요. 예.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왔듯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주력을 해야지 너무 검찰을 좀 적개심을 갖고 검찰에 접근하면은 또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예. 부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일단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임명된 그 검찰 입장에서 예.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서 검찰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입니다. 예. 워낙 이 검찰 개혁이 흐르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조직이나 시스템까지 다 바꾸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임명한 것은 뭐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고 특히 예.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검경 조정권, 수사 조정권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기소 독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소권과 이제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거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검찰이 지금 우리 허 이사장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검사들이야 뭐 열심히 정말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이른바 정치 검찰들의 그런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런 행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중앙지검장 자리 자체를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고검장급에서 이제 검사장급으로 낮춘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청와대가. 예. 그 자리가 고검장급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검찰총장을 노리다 보니까 권력을 의식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어쨌든 인사쇄신을 통해서 검찰을 이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이번에 그 곽상도 의원이 얘기했던 그 예. 절차를 무시한 인사 강행이라는 말은 전 논리적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게 검찰청법에 따르면 일단 검사의 임명이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 화제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예. 같은데 이창재 차관이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을 했었고 예. 청와대의 저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제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현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도 공석이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결단 안 할 수가 없죠. 중앙지검장 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법적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지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고 나온 넥타이가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 업체가 독도 주권 선포의 날을 기념해서 강치대를 담은 넥타이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강치인데요. 강치는 멸종된 동물로 독도가 가장 큰 번식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독도의 주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셈인데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넥타이를 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저런 모습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이제 그 강치 넥타이를 맨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문희상 그 의원이 지금 그 특사로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 예. 그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독도 문제도 하나의 현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있기 때문에 문희상 지금 의원이 일본에서 오늘 좀 돌아오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었죠. 돌아왔습니다. 왔기 예. 때문에 어제. 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맺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저런 모습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넥타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또 장소 이런 거 불문하고 여러 가지 일단 그 국민들을 소통하는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문희상 특사는 어젯밤에 네네네.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했죠. 관련 리포트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내일 모레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뭐 취임 첫 해이기 때문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서거 8주기에 참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남다른 감회가 있겠죠. 그리고 예.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개혁과 공감, 소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거식에 참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곧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들인 노건호 씨가 이번에도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물론 뭐 그 이제 김무성 그 당시에 예. 뭐 김무성 대표한테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정을 표시했는데 예. 그러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상대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예. 감사의 메시지 또 화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과거처럼 좀 이렇게 어떤 그 자기 마음에 엉어려졌던 이런 감정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또 이 지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시대 정신, 노무현 정신 뭐 이런 것들과의 그 합쳐서 또 화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8주기에 앞서서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의 추모 문화제가 열렸었습니다. 조금 해프닝입니다만은 무대에 올랐던 가수 김장훈 씨가 좀 욕설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무슨 주차 문제가 시비가 됐던 모양이죠? 글쎄요,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그 경찰과 시비 붙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좀 욕설 비슷한 걸 좀 했던 모양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김장훈 예. 씨가 사과를 했는데 향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집권 이제 뭐 김장수 씨는 사실 뭐 진보적 성향의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꼭 김장수 씨 이 가수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권력을 이제 획득을 하고 지금 개혁을 해 나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국민들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뭐 41%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어떤 그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던 세력 그런 국민들에게 글쎄요 어떤 명분이나 비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개혁에는 모든 세력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사소한 해프닝이나 저런 것들이 상당히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김장훈 씨는 상당히 그 뭐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은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흔히들 예. 얘기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러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과 그 주변에 지금 참모들이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고 예. 여러 가지 기대를 낳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른바 진보 세력에 대한 전체적인 공세로 보수 충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저런 부분들은 향후 꼭 뭐 이런 분야에 계신 분뿐이 아니라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권 세력의 모든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저런 사소한 것들이 커다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저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식을 하고 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내일 모레죠.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방청권 경쟁률만 7.7대 1이었어요. 그만큼 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 417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8석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525명이 지원해서 150명이 아마 당선됐죠. 예. 무작위로 뽑아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23일 날이 그날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예. 하고 맞물려 갖고 그날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뭐 이런 의미가 겹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단 그 피고인석에 어쨌든 지금 그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지금 공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단은 어쨌든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그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이 법원의 어떤 결심, 판단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촛불 시위 또 태극기 집회
이런 부분들에서 공론이 일정 부분 상당히 좀 분열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또 이것을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 갖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겸허하게 그날 공판을 지켜볼 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 검찰 특수본에서 뇌물 혐의를 추궁하자 역정을 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에서 삼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라에 헌신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속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말이 단순하게 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관되게 저런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 청탁 대가로 삼성의 어떤 그 재단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라든지 정유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예. 어떤 뭐 삼성의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검찰 수사라든지 그리고 온 국민이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해 가을이죠. 계속 촛불 집회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예. 국회에서 의결된 압도적으로 의결된 탄핵 소추 의결이라든지요.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촛불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이런 것들 사실상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일단 정합성이 떨어져요. 다 떠나서 말이죠. 이런 것들 부인하면서 대통령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이런 혐의를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도 국민이 한때 선출했던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치 일정,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 선출, 문재인 대통령 선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발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주에는 정말 일정이 많습니다. 24, 25일에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무난하게 좀 뭐 통과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낙연 그 총리 내정자는 어쨌든 국회에서 4선 또 도지사까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제 일단 인사 검증이 된 사람으로 인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인사청문회 관행들을 보면은 국회의원 출신 이런 분들이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거의 좀 이렇게 야당들도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일단 대는 태도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아무리 야당에서 지금 아주 그냥 그 컴팩트하게 뭐 현미경 그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예. 아들 그 군대 문제라든가 아들 그리고 이제 재산 상속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뭐 예. 이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야당에서도 그렇게 아주 그 명백하게 그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만한 그런 사안은 지금 발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이낙연 지금 그 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야당은 나름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일단 그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아마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담지 않겠나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협치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8%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문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무서울 정도다 저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우택 권한대행의 얘기는요, 좀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가 분명히 있죠, 국민들이. 근데 저 부분은 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0% 중반 훌쩍 넘었어요. 예.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의 그 임기 초반의 지지율보다 더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이제 그 선거 때 58%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긴 해요. 네. 항상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의한 지배라 하더라도 소수의 어떤 의사가 침해되면 안 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저런 네. 면에서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향후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다 해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해운 의원 말처럼 저도 저 정도 생각 들어요. 그야말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제가 사실 방송에서 항상 비판적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권에 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약간 어색할 정도인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아직 뭐 장관 인사도 남아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긴 합니다만 예. 적어도 지금까지 여러 행보들은 비판을 할 구석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파격적인 인사도 그렇고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우택 권한대행의 얘기는 뭐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해운 의원 말처럼 저런 어떤 잘한다는 것을 인식을 잘 하고 향후 조금이라도 엇나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열흘밖에 안 됐고 아까 제가 김장훈 씨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예.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장관 인사에서 인사를 잘 내정함으로써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어떤 낙마라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6명인가 줄줄이 낙마했었거든요. 인사 예. 초기에.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얘기가 다시 다른 데로 갔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결이 다른 정당들이에요. 예. 같은 보수 정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지향점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 허 이사장이 그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 말씀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벌써 여러 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일단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자가 호남 출신한 점도 상당히 의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이제 송곳 검증을 하겠죠. 뭐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일단 뭐 장관이 됐건 총리가 됐건 야당으로서 검증할 것은 검증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역량이나 자질을 좀 이제 청문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청문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미리 검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왔었는데 예. 이번 향후 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좀 보다 나은 쪽으로 그렇게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 부연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상당히 뭐 잘하신다고 뭐 원래 늘 이제 비판하시다가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뀌었으니까 잘하시는데 저도 뭐 상당히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이런 국민과의 소통, 지금 파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는 언제까지 이것만으로 갖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당장 앞으로 이제 개혁 입법이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산적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야당과의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야당과의 소통하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고 예. 전 대통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다가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야당과의 당면한 이 현안들을 어떻게 예.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평가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야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예. 야당은 이제 여당의 어떤 위치에 있다가 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잘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제 그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4강 특사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 갔던 문희상 특사 어젯밤 귀국을 해가지고 국민의 정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홍석현 미국 특사는 이제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홍석현 특사의 경우에는 사드 문제가 현안이었는데 일단 그 맥케인 상원의원 국방위원장이죠. 그 미국이 부담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얻어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이제 의미 있는 그야말로 진술을 얻어낸 거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한국이 부담해라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한 건 여전히 아니거든요. 이제 네.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을 하되 한미 합의 그대로 말이죠. 그것을 나중에 한미의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방위비 분담협정은 소파협정, 한미행정협정과는 좀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한미행정협정에 하나의 예외 조항으로 있는 게 한미 방위금 분담협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현재 사드 비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상원 위원장이 선을 걷어요. 저분은 상당히 그 대북 군사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거든요.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데 방위비 분담과는 또 다른 그 궤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미국과 여러 가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국익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